지금 이 순간 여러분이 가장 사랑하는 가족이 조용히 숨을 멈춘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어디에 먼저 전화를 걸어야 할까요? 무엇부터 해야 할까요? 당황한 마음에 119에 전화했다면 그 다음은 어떻게 될까요? 슬픔에 잠길 틈도 없이 절차는 곧바로 여러분 앞에 현실로 다가옵니다. 오늘 이 방송은 바로 그 순간을 준비하기 위한 이야기입니다. 이야기만 들어도 마음이 먹먹해지는 이 주제를 왜 제가 꺼내는지 그 이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얼마 전 저에게 상담을 요청하신 한 여성분의 사례입니다. 이름은 조순자 어르신, 경기도 용인에 거주하시던 올해 74세의 분이셨습니다. 순자 어르신은 남편과 단둘이 살고 있었습니다. 자녀들은 모두 결혼해 멀리 살고 있었고 남편은 당뇨와 고혈압으로 오랜 시간 투병을 해오셨지요. 그날도 평소처럼 아침에 밥상을 차려놓고 남편을 깨우러 갔다고 합니다. 그런데 남편이 아무 반응이 없었습니다. 손을 잡았을 때 이미 온몸이 식어 있었습니다. 심장은 뛰지 않았고 호흡도 멈춰 있었습니다. 그 순간 순자 어르신은 눈물이 앞을 가렸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더 큰 공포는 그 다음이었습니다. 무엇을 해야 할지 몰랐다는 겁니다. 먼저 119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구급대원이 도착했지만 이미 사망 상태라는 것을 확인하고 이후 절차는 경찰로 넘어갔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현실입니다. 집에서 사망했을 경우 의사에게 진단서를 받을 수 없다면 법적으로 변사로 분류됩니다. 아무리 지병이 있었다고 해도 의사의 확인이 없다면 법적 절차는 달라집니다. 그래서 경찰이 출동하고 시신은 검시 대상이 됩니다. 순자 어르신은 남편이 그렇게 떠난 것도 슬펐지만 경찰과 구급대원이 오가며 집안이 분주해지는 걸 보며 마음이 무너졌다고 말했습니다. 고인에게 미안해서 오열을 멈출 수 없었다고요. 그때 아들이 급히 내려왔고 그제야 장례식장에 연락하고 병원과 조율하며 장례 절차를 밟기 시작했지만 이미 정신적으로 너무나 큰 혼란을 겪은 상태였습니다. 순자 어르신은 며칠 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남편이 떠난 것도 견딜 수 없는데 그 순간 내가 뭘 해야 하는지도 모르고 이리저리 치이는 기분이 정말 더 비참했어요. 그래서 오늘 저는 이야기하려 합니다. 집에서 사랑하는 가족이 세상을 떠났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슬픔과 동시에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할 절차와 선택은 무엇일까요? 그리고 그 상황에서 고인을 위한 마지막 배려는 어떻게 지켜야 할까요? 여러분, 슬픔은 피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혼란은 준비로 막을 수 있습니다. 이 방송을 통해 여러분이 언젠가 맞이하게 될 그 중요한 순간 앞에서 당황하지 않고 조금 더 따뜻하게, 조금 더 단정하게 마음을 지킬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이야기에서는 가장 기본이 되는 집에서 사망했을 때의 신고 절차부터 하나하나 짚어드리겠습니다. 단 한 줄도 놓치지 말고 끝까지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집에서 가족이 사망했을 경우 가장 먼저 해야 할 일부터 차근차근 정리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병원에서 돌아가신 경우와 집에서 돌아가신 경우는 절차가 완전히 다릅니다. 많은 분들이 무조건 119에 전화하면 해결되는 줄 아십니다. 하지만 그건 큰 착각입니다. 집에서 사망한 경우 119에 연락을 하면 구급대원이 도착해 심폐소생술이 가능한지 확인한 뒤 사망 판정은 하지 않고 경찰에 인계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현행법상 의사 이외의 사람이 사망을 진단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의사의 사망진단서가 없을 경우 집에서의 사망은 변사로 분류되고 그 즉시 경찰이 출동해 사망 원인에 대한
조사 절차가 시작됩니다. 이때부터 여러분의 고통은 또 다른 형태로 시작됩니다. 사망자의 병력과 복용약, 최근의 상태, 혹시 가족 간 다툼이 있었는지 경찰이 묻기 시작합니다. 고인을 보내는 슬픔에 잠긴 와중에 이런 질문들에 답해야 하는 일, 겪어보신 분들은 압니다. 얼마나 고통스럽고 속이 뒤집히는 일인지. 그래서 지병이 있는 가족과 오래 병간호를 하신 분들은 반드시 가정에서 사망했을 경우를 염두에 두고 미리 준비하셔야 합니다. 첫째, 주치의가 있는 경우, 정기적으로 진료를 받은 병원이 있다면 그 병원의 의사와 가정에서 임종을 맞이할 가능성을 미리 상의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그 의사가 사망 후 확인과 진단서 작성을 동의해 준다면 119나 경찰 대신 의사를 호출할 수 있습니다. 둘째, 응급 상황이 발생했을 때 119보다 먼저 주치의에게 연락을 시도합니다. 즉시 사망 진단이 이뤄지면 변사 신고가 필요 없어지고 경찰 출동도 줄일 수 있습니다. 셋째, 만약 병원과 연결이 어려울 경우 119에 연락하되 구급대원이 사망 상태를 확인하고 경찰과 연결된 이후 경찰의 안내에 따라 조사에 임해야 합니다. 이때 되도록이면 최근의 병력과 투약 내역, 진료 기록을 빠르게 보여줄 수 있어야 불필요한 법의학 검시를 피할 수 있습니다. 넷째, 경찰 조사 후 사망 원인이 자연사로 판단되면 관할 보건소나 장례식장에 사망신고 및 운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 모든 과정이 아무 준비 없이 닥쳐오면 정말 어지럽고 힘겨운 시간이 됩니다. 하지만 조금이라도 정보를 알고 있으면 슬픔 속에서도 고인을 위해 차분하고 따뜻하게 이별의 순간을 준비할 수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상담드렸던 강원도 평창에 사는 남정임 어르신도 비슷한 경험을 하셨습니다. 남편이 뇌졸중으로 오래 앓다 결국 집에서 돌아가셨는데 정임 어르신은 평소 남편이 진료받던 의사에게 임종이 가까워오면 연락드려도 되는지 미리 허락을 구해두셨더라고요. 그래서 남편이 마지막 숨을 멈추셨을 때 곧바로 그 병원에 연락했고 의사가 직접 방문해 사망을 확인하고 진단서를 발급해 줬습니다. 그 덕분에 경찰 출동 없이 조용히 그리고 평화롭게 장례 절차를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정임 어르신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남편이 눈을 감았을 때 바로 경찰 오고 사진 찍고 조사받고 그런 걸 상상만 해도 그 사람한테 너무 미안했어요. 그래서 나는 준비했어요. 내가 사랑한 사람을 고요하게 보내고 싶어서요. 여러분, 이건 단순한 행정 절차의 문제가 아닙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떠나보낼 때 우리의 마지막 예의이자 존엄입니다. 이번에는 사망 후 가장 빠르게 해야 하는 행정적인 신고 절차와 장례식장과의 연결, 그리고 사망진단서의 중요성과 사용법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에는 가족이 집에서 사망한 이후 우리가 가장 빠르게 그리고 정확하게 해야 할 행정 절차에 대해 차근차근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사망은 단순히 이별의 순간이 아닙니다. 그 이후 하나하나 챙겨야 할 법적 절차와 서류, 장례 준비, 그리고 가족 간의 조율까지 정신을 바짝 차리지 않으면 금세 혼란에 빠지기 쉽습니다. 사망진단서 혹은 사체검안서, 이 문서가 장례 절차의 출발점입니다. 병원에서 사망한 경우에는 의사가 사망진단서를 곧바로 발급합니다. 하지만 집에서 사망한 경우는 다릅니다. 의사가 직접 방문해 사망을 확인한 경우에만 사망진단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경찰이 출동해 변사 처리가 된 경우라면 사체검안서가 발급되며 이 서류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서 작성하거나
법의학 전문의가 판단한 결과를 토대로 발급됩니다. 이 두 가지 중 어느 것이든 사망 사실을 공식적으로 인정받기 위한 가장 중요한 서류이며 장례 절차를 시작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합니다. 사망진단서를 받은 뒤 가장 먼저 할 일은 사망신고입니다. 사망신고는 사망자의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나 가족의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에서 진행할 수 있습니다. 사망신고서와 사망진단서를 함께 제출하면 주민등록 말소가 이루어지고 그 이후 장례식장에서 장례 일정을 정식으로 진행할 수 있게 됩니다. 이때 장례식장을 선택하고 운구 차량을 부르기 위한 일정 조율도 병행해야 합니다. 대부분의 장례식장은 운구부터 빈소 예약, 장례 물품, 음식, 화장 신청까지 원스톱으로 처리해 줍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우리가 가장 놓치기 쉬운 부분은 바로 사망진단서 원본의 수량입니다. 사망진단서는 기본 일부만 발급되지만 최소 5부에서 7부 정도 여분을 발급받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사망진단서는 이후 은행 계좌 정리, 보험 청구, 연금 해지, 부동산 명의 이전, 자동차 말소 등록 등 다양한 용도에 사용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배우자의 국민연금을 정리하려 해도 사망진단서가 있어야 합니다. 보험회사에 사망보험금을 청구할 때도 필수입니다. 또 사망자의 명의로 된 부동산이나 차량, 금융계좌의 해지나 양도도 모두 사망진단서를 요구합니다. 한 번만 발급받고 나중에 다시 병원에 가면 되지 않느냐 생각하실 수 있지만 집에서 사망한 경우는 병원 발급이 쉽지 않고 재발급 비용이 들거나 시간이 오래 걸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 처음부터 사망진단서를 최소 5부 이상 넉넉하게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이후에는 장례 절차를 위한 선택이 남습니다. 화장을 할지, 매장을 할지, 묘지를 어디로 할지 가족들과 협의하고 시청이나 구청에 화장 예약을 해야 합니다. 화장 예약은 보통 사망일로부터 1일 이내에 마감되며 공설 화장장을 이용할 경우 예약이 밀려 이틀 이상 대기해야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장례식장 측과 협의하여 최대한 빨리 화장 일정을 조율해야 하며 이 또한 사망진단서 사본이 있어야 예약이 가능합니다. 이 모든 과정이 복잡해 보일 수 있지만 하나하나 따지고 보면 사망진단서, 사망신고, 장례식장 연결, 화장 신청 이 네 가지 축으로 이해하면 전체 흐름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제가 예전에 상담드렸던 전북 군산의 고은희 어르신은 남편이 집에서 돌아가신 후 이 절차를 혼자 처리하셨습니다. 자녀들은 모두 외국에 있었고 순식간에 모든 결정을 해야 했죠. 은희 어르신은 사망진단서를 일부만 받았다가 보험사와 은행 업무 처리에 큰 불편을 겪으셨습니다. 결국 진단서를 추가 발급받기 위해 사채검안서를 들고 법의학과 병원을 다시 찾아야 했고 그 일로 며칠을 더 정신없이 보냈다고 합니다. 그분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가장 사랑하는 사람을 잃은 날 내가 해야 했던 건 슬퍼하는 게 아니라 복잡한 절차와 싸우는 일이었어요. 여러분, 이런 일이 나에게도 우리 부모님에게도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방송을 들으시는 여러분이 조금이라도 절차를 알아두시고 서류 하나라도 미리 준비해 두신다면 가족을 보내는 그 순간 조금은 덜 당황하고 덜 아프게 마음을 추스를 수 있을 것입니다. 이번에는 장례 절차에서 가장 많이 묻는 빈소 마련, 조문객 응대, 부의금 정리, 장례 문화의 실질적인 팁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에는 장례 절차 중에서도 가장 현실적인 문제이자
정서적으로 가장 혼란스러운 부분, 빈소 준비와 조문객 응대, 그리고 부의금 정리에 대해 자세히 안내드리겠습니다. 사망진단서가 준비되고 사망신고가 완료되었다면 이제부터는 본격적인 장례가 시작됩니다. 장례식장은 대개 병원과 연계되어 있거나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장례식장이 있으며 민간 장례식장도 다양하게 존재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선택은 빈소를 어떻게 꾸릴 것인가입니다. 대부분의 장례식장은 패키지처럼 상품을 구성해 빈소 대여, 운구 차량, 장례용품, 음식, 접객 서비스 등을 묶어서 제공합니다. 하지만 이때 비용이 만만치 않지요. 보통 2박 3일 기준 기본 장례 패키지만 해도 300만 원에서 500만 원, 음식과 부의금, 정산 등을 포함하면 700만 원에서 1000만 원까지 올라갈 수 있습니다. 이렇다 보니 많은 분들이 빈소는 간소하게 혹은 화장만 하고 끝내는 간단장 형태를 선택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평생 함께한 가족을 위한 마지막 자리라는 점에서 어느 정도의 정성과 예는 갖추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빈소가 마련되면 그 순간부터 정신이 없어진다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친척에게 연락하고 지인들에게 알리고 조문객을 맞이하고 음식을 준비하고 빈소에 흐르는 음악과 조명, 사진 정리까지 하나하나 예민한 순간이기 때문입니다. 이때 꼭 필요한 것이 장례 도우미입니다. 장례식장 측에서는 경험 많은 장례 도우미를 하루 단위 혹은 시간 단위로 연결해 줍니다. 도우미는 조문객 응대, 부의금 기록, 식사 인원 조정, 기본적인 안내까지 도와주는 분들이기 때문에 꼭 한 분 이상 미리 예약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조문객 응대는 유족이 직접 하기에 너무나 감정적으로 힘든 순간입니다. 눈물을 삼켜가며 오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라는 인사를 해야 하고 기억조차 가물가물한 분들이 조문객으로 오기도 합니다. 그래서 도우미가 조문록을 정리하고 부의금 봉투를 수거해 이름과 금액을 적어두면 장례 후 감사의 인사나 정산이 정확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가장 민감한 문제, 부의금 정리입니다. 부의금은 조문객이 봉투에 이름을 적고 현금을 넣어 전달하는 방식이 일반적입니다. 요즘은 계좌이체나 모바일 부의금도 많아졌죠. 이럴 때일수록 부의금 명단을 정확히 기록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누가 얼마를 했는지, 어떤 분이 직접 오셨는지 기록을 남기지 않으면 나중에 고맙다는 인사를 드릴 때 혼란이 생기기 쉽습니다. 예전에 상담드린 부산에 사는 서민자 어르신은 남편 장례 때 도우미 없이 모든 것을 혼자 감당하셨습니다. 그러다 보니 부의금 봉투가 섞이고 누가 얼마를 주셨는지 기억도 나지 않아 나중에 감사 인사를 제대로 못 드렸다고 하셨습니다. 민자 어르신은 그 일을 두고두고 미안해하시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장례는 죽은 사람만을 위한 게 아니에요. 남겨진 사람들 간의 예의이고 사랑을 정리하는 마지막 순서예요. 그래서 그 순간을 혼자 감당하지 말라고 후배들에게 꼭 얘기해요. 이처럼 장례 절차는 단순한 의식이 아니라 한 사람의 삶을 마무리하며 주변 사람들과 그 인연을 정리하는 의미 깊은 시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시간을 정신없이 흘려보내지 말고 가능한 한 질서 있게 그리고 따뜻하게 기억할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합니다. 장례 절차는 고통이 아니라 마지막 예의입니다. 우리의 사랑이 무너지지 않고 존중으로 마무리될 수 있는 가장 인간다운 방법입니다. 이번에는 화장과 매장, 유골안치와 봉안당 선택, 그리고 요즘 급증하는 수목장과 자연장 등
장지에 대한 구체적인 결정과 절차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에는 장례 절차에서 가장 중요한 마지막 여정, 즉 고인의 유해를 어떻게 모실 것인가에 대한 결정과 준비에 대해 자세히 안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고인을 마지막으로 보내는 방식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매장, 다른 하나는 화장입니다. 예전에는 매장이 일반적이었지만 요즘은 전체 장례의 약 90% 이상이 화장으로 진행됩니다. 그만큼 장지 부족, 관리 문제, 경제적 부담, 이런 현실적인 이유 때문입니다. 화장을 하게 되면 유골을 어디에 모실 것인지 결정해야 합니다. 그 방식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봉안당입니다. 우리가 흔히 보는 납골당이라고도 부르는 공간으로 병원 부설시설이나 지자체가 운영하는 공동시설, 그리고 사설봉안당 등이 있습니다. 봉안당은 시설의 규모나 위치에 따라 비용 차이가 크며 서울이나 수도권은 시설 부족으로 미리 신청하거나 예약이 꽉 차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두 번째는 수목장입니다. 자연 친화적이고 조용한 방식으로 최근 많은 분들이 선호하는 유형입니다. 고인의 유골을 나무 아래나 자연 공간에 뿌리거나 작은 도람에 담아 묻는 방식입니다. 자연 속에 잠들 수 있다는 의미에서 마음의 평안을 주는 분도 많지만 관리되지 않는 수목장은 방문이 어려워지고 시간이 지나면 고인의 흔적을 찾기 어려워지는 단점도 있습니다. 세 번째는 자연장입니다. 수목장과 유사하지만 보다 더 단순한 방식으로 유골을 가루로 만든 뒤 정해진 구역에 뿌리거나 지하에 살짝 묻는 형태입니다. 생전 환경운동이나 검소한 삶을 지향하셨던 분들은 이 방식을 선호하시기도 합니다. 이 모든 방식에는 공통적으로 화장 예약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화장 예약은 사망 당일 또는 이길에 장례식장 측에서 진행하는 경우가 많으며 사망진단서 사본을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공설 화장장은 수도권 기준으로 이틀에서 사흘 이상 대기해야 하는 경우도 많아 미리 준비하지 않으면 장례 일정을 늘려야 할 수도 있습니다. 이때 화장 비용도 함께 확인하셔야 합니다. 공공 화장장은 10만 원 내외로 상당히 저렴하지만 사설 화장장은 30만 원 이상까지 비용이 올라갑니다. 유골을 모신 뒤에는 가족들이 함께하는 유골 봉안식이나 유골 안치 의식 등을 작게라도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것은 고인을 향한 마지막 인사이자 가족 간의 마음을 정리하는 중요한 의식이 됩니다. 제가 기억하는 한 어르신은 전북 완주에서 자연장을 진행하신 분인데 그 과정이 참 감동적이었습니다. 고인은 생전에 나는 나무 아래 묻혀서 매년 봄마다 꽃이 피는 사람이 되고 싶다 라고 말씀하셨고 가족들은 그 유지를 따라 수목장지를 선택했습니다. 그날 고인의 딸이 작은 꽃다발을 들고 가루로 된 유골을 나무 아래에 묻으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버지, 이제 매년 봄마다 보러 올게요. 이 나무가 자라면 우리도 함께 자랄게요. 그 말에 주변에 있던 가족들도 참 많이 울었습니다. 하지만 그 눈물은 슬픔만이 아니라 사랑의 마무리였습니다. 장지를 선택하는 건 단순히 장소를 정하는 게 아닙니다. 고인과의 마지막 기억을 어떻게 간직할지를 정하는 일입니다. 고인의 뜻을 따르는 것도 중요하고 가족이 모시기 편한 곳을 선택하는 것도 무척 중요합니다. 무리하게 멀거나 비용이 큰 선택은 오히려 남은 가족에게 또 다른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이제 장례가 모두 끝나면 마지막으로 우리가 챙겨야 할 것이 남아 있습니다. 바로 사망 이후 처리해야 할 재산, 연금, 보험, 명예 이전 등 법적 절차들입니다. 이번에는 이 모든 것들을 정리하며 사망 이후 행정 처리를
깔끔하게 마무리하는 법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이번에는 장례 절차가 모두 마무리된 후 가장 많은 분들이 헷갈려 하시는 사망 이후의 행정 절차와 남은 가족들이 꼭 챙겨야 할 경제적 정리에 대해 조목조목 안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가족의 죽음을 슬픔 속에 보낸 것도 힘든데 그 다음에 기다리고 있는 법적 경제적 문제들은 더욱 현실적이고 무거운 짐으로 다가옵니다. 그중 첫 번째는 사망자의 재산 처리입니다. 재산이라 함은 집과 땅 같은 부동산, 자동차, 예금 계좌, 보험, 그리고 채무까지 포함됩니다. 사망과 동시에 이 모든 자산과 부채는 법적으로 상속인에게 이전됩니다. 따라서 이 부분을 명확히 처리하지 않으면 예기치 못한 빚까지 가족에게 전가될 수 있습니다. 먼저 상속 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상속을 받는다는 것은 재산과 함께 채무도 함께 받는다는 의미입니다. 만약 사망자의 채무가 많거나 재산보다 빚이 더 많다면 상속폭이나 한정승인이라는 제도를 이용해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상속폭이는 재산이든 빚이든 일절 상속을 받지 않겠다는 선언이며 한정승인은 재산 한도 내에서만 빚을 갚겠다는 제도입니다. 두 가지 모두 사망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가정법원에 신청해야 하므로 이 기간을 놓치면 법적 책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사망자의 금융계좌 정리입니다. 은행 계좌는 사망진단서와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상속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지참하고 각 해당 은행을 방문해 잔액 확인 및 해지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이때 상속인이 여러 명일 경우 모든 상속인의 동의가 필요하거나 상속인 전원의 인감증명서와 위임장이 필요하므로 시간이 더 걸릴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보험금과 연금입니다. 생명보험이나 실손보험, 사망보험 등을 가입해둔 경우 보험사에 연락해 청구서를 작성하고 사망진단서를 첨부하여 지급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이 또한 청구 기한이 있는 경우가 많으므로 되도록 장례가 끝난 직후 빠르게 진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사망자가 국민연금 수급자였다면 국민연금공단에 신고하여 유족연금이나 장제급여 수령 여부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유족연금은 일정 기준을 만족한 경우 배우자나 미성년 자녀에게 지급되며 장제급여는 장례비용 일부를 보전해주는 제도입니다. 네 번째는 자동차 말소 등록입니다. 사망자의 명의로 된 차량이 있을 경우 해당 차량을 계속 운행하거나 판매하려면 명예 이전이나 말소 등록을 진행해야 합니다. 이 과정은 해당 지역 차량 등록 사업소에 사망진단서, 상속인 서류, 차량 등록증 등을 지참하고 신청하면 됩니다. 이외에도 휴대폰 해지, 각종 공과금 정리, 온라인 계정 삭제 등 디지털 상속과 관련된 부분도 미리 정리해두면 유족 간의 불필요한 갈등을 줄일 수 있습니다. 예전에 상담드렸던 서울 송파에 사시는 박정자 어르신은 남편이 돌아가신 후 남편 명의로 된 부동산이 아직 정리되지 않은 상태였고 그 탓에 공과금 연체와 재산세 고지서가 계속 날아와 법적 분쟁 직전까지 갔던 경험을 나눠주셨습니다. 정자 어르신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남편은 떠났지만 그 사람의 이름으로 된 서류들이 끝없이 나를 괴롭혔어요. 미리 조금만 알았더라면 그 사람의 마지막도 더 단정하게 지켜줄 수 있었을 텐데 말이죠. 여러분, 이처럼 사망 이후의 정리는 비단 법적인 절차가 아니라 고인을 위한 마지막 예우이자 남겨진 가족의 일상을 다시 시작하기 위한 중요한 다리입니다. 사망진단서 5부,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인감증명서, 이 네 가지는 사망 이후
정리에 반드시 필요한 핵심 서류입니다. 지금 이 방송을 들으시는 여러분께서 혹시라도 이 일을 겪게 되신다면 이 서류들부터 챙기시길 권해드립니다. 이번에는 이 모든 장례 절차를 조금 더 미리 준비하고 가족 간 갈등을 줄이며 고인을 위한 준비를 사전에 할 수 있는 사전연명의료의향서와 유언장 작성의 중요성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여러분과 함께 조금 더 깊은 이야기, 바로 죽음을 미리 준비한다는 것의 의미에 대해 말씀드리려 합니다. 지금 이 방송을 듣고 계신 여러분 중 혹시 나는 아직 멀었어, 죽음은 갑작스럽게 오는 거니까 미리 준비할 수 없어 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계실 겁니다. 하지만 죽음을 준비한다는 건 단순히 언제 올지 모를 순간을 예측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사랑했던 사람들에게 혼란과 갈등이 남지 않도록 마음을 정리해두는 일입니다. 그 준비 중 가장 많이 알려진 것이 바로 사전연명의료의향서와 유언장입니다. 첫 번째,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내가 치료 불가능한 상태에 놓였을 때 더 이상의 연명, 치료를 받지 않겠다는 의사를 미리 남기는 서류입니다. 여러분, 이 의향서를 미리 작성해두면 가족들이 중환자실에서 산소호흡기를 빼야 할까요? 심폐소생술을 계속할까요? 라는 무거운 결정을 혼자 짊어지지 않아도 됩니다. 아버지의 죽음을 지켜보며 마음의 짐을 크게 안았던 한 딸이 제게 이런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제가 아버지를 살리려고 끝까지 심폐소생술을 동의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아버지는 평소 그런 치료는 받지 않고 편히 가고 싶다고 말씀하셨더라고요. 제가 그 말을 기억하지 못하고 고통을 더 드린 것 같아 지금도 마음이 아픕니다. 그 딸은 그 일 이후 자신은 반드시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쓰겠다고 다짐했다고 했습니다. 이 서류는 보건복지부 산하의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에 방문하거나 사전 지정된 기관에서 작성할 수 있으며 한번 등록해두면 전국 의료기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두 번째는 유언장입니다. 여러분, 유언장은 돈 많은 사람들이나 쓰는 것 아니냐 생각하시는 분들 많습니다. 하지만 정확히 말하면 유언장은 가족 간의 분쟁을 예방하고 마지막으로 내 의사를 남기는 가장 따뜻한 도구입니다. 형식적인 유언장이 아니더라도 자필로 내가 가진 소유를 어떻게 나누고 싶은지, 누구에게 어떤 말을 남기고 싶은지 간단히 정리해두는 것만으로도 남은 가족들에게는 엄청난 위로가 됩니다. 특히 치매나 고령으로 판단력이 흐려지기 전 정신이 뚜렷할 때 유언을 남기면 법적으로도 인정받기 쉽고 가족들도 그 뜻을 존중하게 됩니다. 제가 만났던 한 여성 어르신은 유언장 마지막에 이런 글귀를 남기셨습니다. 내가 떠난 뒤에도 너희는 서로 손을 놓지 마라. 서로 의지하며 살아가기를. 이 엄마는 하늘에서 항상 지켜볼 것이다. 그 유언장을 읽고 형제간에 불화가 있던 가족이 다시 마음을 풀고 매년 함께 어머니 기일을 챙기며 다시 가까워졌습니다. 죽음은 끝이지만 죽음을 준비하는 일은 사랑의 시작일 수 있습니다. 정리하자면 지금 이 순간 우리가 할 수 있는 준비는 이렇습니다. 첫째, 사망진단서 발급 방법, 사망신고 절차, 장례식장 선택, 부의금 정리와 조문객 응대 등 실질적인 장례 절차를 미리 알고 있어야 합니다. 둘째, 화장, 매장, 수목장 등 장지 선택과 유골안치에 대한 결정을 고인의 뜻과 가족의 상황에 맞게 미리 조율해야 합니다. 셋째, 사망 이후 재산과 채무, 보험과 연금, 각종 명의 이전 등 행정 절차를 꼼꼼히 확인하고 서류를 준비해둬야 합니다. 넷째,
사전 연명 의료 의향서와 유언장. 이 두 가지를 통해 가족들이 나의 뜻을 존중하고 분쟁 없이 내 마지막을 지켜볼 수 있도록 마음을 전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방송이 혹시 마음을 무겁게 만들었을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이 방송을 통해 한 사람이라도 이제는 준비해야겠다. 가족을 위해 내가 할 수 있는 게 있겠구나 하는 작은 마음이 들었다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여러분이 남긴 그 준비 하나가 언젠가 사랑하는 사람에게 가장 큰 선물이 될 것입니다. 이 방송을 들으신 여러분께 부탁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혹시 오늘 들은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댓글에 한 줄만 남겨주세요. 오늘 듣고 바로 부모님과 이야기했습니다. 사전 연명 의료 의향서 처음 알았어요. 그런 짧은 말 한 줄이 다른 사람에게 큰 용기가 됩니다. 그리고 좋아요와 구독, 그 작은 클릭이 더 많은 분들에게 이 정보를 전할 수 있는 소중한 통로가 됩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삶에 평안과 따뜻한 시간이 항상 함께하길 기도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 곁이 노인 전문 상담사였습니다. 인생의 라디오였습니다.